이제 개인적 공급 시작을 해볼게요.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임직원이 사용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직원들한테 주었다 회사가. 근데 대부분 임직원 중에요. 직원들도 사용했다 그러면 생일 선물 주거나 뭐 창립기념 행사 때 사용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등장하는 부분의 내용들을 들어가서 봤을 때 일단 얘도 항상 시작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가지고 와서 과세 사업에 쓰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과세 사업에 쓰지 못했다예요. 근데 그 과세 사업에 쓰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사업적인 부분으로 썼어야 되는데 원래 내가 지금 생산하는 부분을 사가지고 왔던 원재료 나는 판매 목적 사가지고 왔던 상품 그러면 판매하거나 생산에 사용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실제 내가 처음에 취득했던 목적이 맞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았다가 문제가 돼요. 다른 용도로 썼다. 타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타용도 대상에 누가 들어와져 있다? 회사의 임직원들이 들어와져 있다. 그게 대부분 개인적 공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임직원이 아닌 사람한테도 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회사가 그러기는 조금 어렵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내용이다. 그래서 사업자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서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이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노트북을 구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노트북은 과세 매입이죠. 그리고 이 노트북을 판매 목적으로 샀으니까 우리는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공급가액과 그에 상응하는 매출세액을 징수했을 거예요. 당연히 징수하면서 매입세금 공제를 받았을 거고요. 자, 그렇게 사왔던 노트북을 우리 무엇했다? 임직원한테 무상으로 줬다는 거예요. 돈 안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무상으로 주었다. 왜 줬는데? 라고 했더니 저희 생일 선물로 준 건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창립기념 행사 때 주었던 건데요.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실 때 조금 조심하실게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항상 논란이 됐었냐면 시험지 메인 매출 전표에 전제가 있어요. 근데 그 전제 봤더니 종업원한테 줄 목적이에요. 그래서 생일 선물로 줄 목적으로 노트북을 구입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그럼 우리 이제 고민인 게 뭐냐면 매입세 공제가 되죠? 네, 돼요. 일단은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근데 그 노트북을 집에 들고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생일 선물로 줬는데 창립기념 행사를 줬는데 회사에서 다 사용 소비하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집에 들고 가면 우리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적으로 안 쓰고 있다가 되죠.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원초적으로 처음에 첫 단계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는 맞아요. 복리 목적으로 쓴 거니까. 그런데 뒤에 이 개인적 공급의 형태처럼 돼버리면 우리는 다시 토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단서가 따로 안 붙어 있으면 그냥 복리 목적으로 구입했다. 창립기념 행사 때 쓰려고 구입했다. 그러면 일단은 공제가 가능한 걸 다 가져가세요. 근데 항상 이렇게 집에 가져가는 건 문제가 돼요. 이건 당연히 집에 들고 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거에 상응되는 매출세액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유형은 14번 건별로 갈 거고요. 공급가액은 당연히 시가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재고자산을 무상으로 공급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대변에 원가로 없어지고요. 당연히 타계정 대체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시가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10%만큼 예수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계정을 뭐로 써야 되느냐는 걸 되게 많이 얘기하세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급여의 성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급여 계정 과목을 쓰시든 복리후생비를 쓰시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더 생겨요. 우리가 이제 그건 여러분 여담이에요. 네, 여담이니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부분? 제가 여담이라고 얘기했던 거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업무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업무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종업원이 이걸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소득세법에 해당되는 소득세과는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런 형태들을 찾아요. 그래서 얘네 복리후생비 처리했네?
개정 과목은 괜찮아요.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근데 인건비 신고가 안 되면 이거 인건비 신고 빠졌다, 과세소득이 빠졌다라고 해서 추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급여 등이라고 쓴 건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있구나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개정 과목은 어떤 걸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걸 개인적 공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 공급에 대한 부분에 이제 우리 예외 조항을 또 봐야 되겠죠, 여러분. 전 팁박스를 뺐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글이 쭉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기본 전제는 그거예요. 너가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 안 받았으면 괜찮아. 그리고 실비 변상적으로 사용했거나 또는 복지후생 또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했다라면 그것도 간주공급으로 안 볼게. 그러면 실비 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 또는 복리후생적인 게 뭔데요? 라고 했더니 이건 거죠. 작업복으로 쓰거나 작업모로 쓰거나 작업파로 쓰거나.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들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 근무자들 뭐 줘요, 여러분? 작업복들 주지 않아요? 안전화도 주지 않나요? 저는 직장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게, 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대인가요? 90년대생들인가요?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요. 그쵸? 자, 90년대상 초반은 아니죠. 후반부인가요? 대부분 후반대다. 그러면 나이가 너무 많은 걸 티내는 건가?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90년대 중반부터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제가 일을 했던 시절엔 이 작업복을 줘요. 사무실 근무를 해도 추우니까 겨울에. 뭐 지금처럼 그때는 더 추웠던 것 같아요. 뭐 10도도 되고 막 15도도 되고 그랬던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항공 잠바를 줘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팔이 아주 뚱뚱해지거든요. 일할 때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실내 온도를 낮추고 싶어 하죠. 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저희는 올리고 싶어 하고. 근데 그런 작업복들을 주는데 그 회사가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절대 그 작업복을 여러분 누가 집에 입고 가겠어요. 회사 노고도 되어 있고 막 이런데. 요즘 작업복은 그렇게 안 줘요. 네, 요즘엔 이름 대면 알만한 브랜드에 맞춰서 많이들 주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노고도 많이 안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일상복처럼 입게끔 하는 옷들도 주기도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 작업복은 회사 내부적으로 입는 옷들. 그건 당연히 업무하는 과정 중에 입을 수밖에 없는 옷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체육과 연애라는 걸 하죠. 우리 워크숍을 간다 뭐 이런 표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사용 소비하는 거. 자, 제가 롯데칠성에 다니고 있는데 롯데칠성에서 워크숍을 간답니다. 음료를 사 먹는 게 쌀까요? 아니면 공장에서 생산한 걸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쌀까요? 공장에서 생산한 거 쓰는 게 더 싸지 않을까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런 부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인당. 자, 요 부분이 2020년도 개정세법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19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왔군요. 그런데 요게 이제 바뀔 거예요, 여러분. 네, 4월 달부터 이제 적용되는 부분은 뭐가 바뀌냐면 경조사를 따로 분리시키겠대요. 그래서 이 복지후생적으로 주는 부분에 경조사와 경조사가 아닌 복지로 나눠서 각각 10만 원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최대 20만 원까지도 인정하는 거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2020년도까지는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에 경조사와 관련된 부분의 목적으로 무엇했다라면 사용 소비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간주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간 10만 원. 요건 올해 출제 시작했어요. 네, 법이 바뀌었던 첫 해에는 요걸 안 건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출제를 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업상 증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내고 싶은 실기 문제가 3번이에요. 네, 3번을 가장 많이 내고요. 제일 많이 하는 불법이 아까 앞에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했다. 라고 했을 때 면세는 속이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고요. 근데 그 사용 소비하는 부분에 면세도 제가 아까 불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띠는 건 불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업상 증여도 그런 부분처럼 불법이 참 많은 부분이에요. 아무도 사업상 증여했다고 안 하고 싶어 해요. 실무자들은. 근데 우리는 FM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사업상 증여는 여러분 사업이 붙어 있는데 증여예요. 증여는 공짜로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사업을 무엇하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매출 신장을 하기 위해서 우린 무상으로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올까요? 거래처 얘기가 들어오겠죠. 그 거래처 중에서도 대부분 매출 거래처가 주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객이라든지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무엇했다, 우리 증여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앞에 있었던 거 형태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 노트북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노트북을 구입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면 당연히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관련된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출세액을 징수했을 거고요. 자, 매출세액이 발생했으니까 매입세 공제를 당연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을 판매하지 않고 우리 매출처나 매입처인 거래처한테 무상으로 제공했다라고 하면 우리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매출세액을 징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게요. 저는 이게 이제 노트북을 예를 들었지만 전 대부분 골프채로 많이 얘기해요. 골프채를 사다가 파는 유통업자도 있고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골프채가 사실상 가격이 좀 세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종류도 다양하고, 근데 저희 매출처가 그 골프채를 자꾸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네가 우량 거래처예요. 그럼 저희가 무시를 못하죠. 그럼요, 거래처한테 씁쓸하긴 하지만 갖다는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한테 이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에 해당되니까 저희 부가세 10%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여러분. 아무도 못하죠. 그냥 속으로 뭐 욕을 하겠죠. 아우, 쟤 또 달라고 그러네. 이렇게 욕은 하겠지만 사실상 부가세를 그들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14번 건별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급가액 당연히 시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고자산 대변에 원가로 없어질 거고, 그리고 판매 목적이라든지 생산 목적을 사용 못했으니까 반드시 몇 번, 8번 타겟은 게트 꼭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당연히 따라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분명히 제가 사업장 증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차변의 개정 과목 뭐 써야 될까요? 접대비예요. 접대비. 자,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업에 가면 접대비 안 쓰고 여러분 부가세 신고도 안 하고 싶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불법이 견본비, 샘플비, 광고 선점비 이런 부분들 많이 넣어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조사관들이 샘플비가 다른 업종보다 되게 많다거나 무슨 광고 선점비 이렇게 많지? 라고 하면 내용을 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원장 관리하신 부분을 다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총계조 원장 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한 거 다 색칠 공부하듯이 하고, 그리고 증빙이 필요하면 포스트잇 쫙 붙여주고 다 찾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건 사실상 하고는 있지만 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3번은 시험에서도 자주 내니까 분계까지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사업성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요. 우리 간주 공부로 보지 않는 사례를 좀 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요건은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따라다니는 부분. 그러니까 주된 거래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이 되고 그거의 대가를 벌써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아이, 그거는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견본품을 준다거나, 그죠? 우리가 샘플을 줘야 여러분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견본이라든지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점 목적으로 배포하는 거. 우리 예전에는 길 가다 보면 화장품 샘플 주는 데가 정말 많았어요. 요즘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전부 다 구입해서 많이들 쓰다 보니까 요즘에 그 샘플을 잘 안 주려고 하는데요. 예전 진짜 많이 줬었어요. 그러면 내가 제품으로 생산해서 가지고 있는 거 샘플로 줄 수 있는 용기로 만들어서 그걸 홍보하는 거로 줬잖아요. 그럼 다 광고 선전비 처리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부 목적으로 쓴 거, 여기 뭐 재난이라든지 안전관리기본법 적용을 받아서 뭐 이렇게 나와져 있는 특별 재난 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이다라고 해서 들어온 부분. 그래서 이런 걸 기부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죠. 네, 타겟점 개치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 하는 얘기,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이건 당연히 우리 간주 공부를 보지 않죠. 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폐업시 잔존재화. 자, 폐업시 잔존재화는 실제 여러분 시험에서는 빈도가 낮았다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사전에 말씀드렸고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폐업시 잔존재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회사가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남겨져 있는 잔존재화가 있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 남겨져 있는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부가세 10%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는데요? 라고 하면
아니 당신은 지금 매입세 공제를 사전에 받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무엇되지 않았다. 판매가 되지 않았다. 생산으로 쓰지 않았다. 라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잔존제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아, 저희는 폐업시 잔존제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해서 이제 부가세 마지막 폐업을 하고 마지막 신고를 했어요. 국세청이 폐업하는 회사들은 폐업시 잔존제화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2월 달에 폐업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2월 달에. 자, 2월 조금 그런가요? 한 6월에 폐업할까요? 6월에 폐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경기가 좀 안 좋아서 매입도 별로 없고요. 매출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12월 31일 결산 회사였어요. 근데 12월 31일 결산 회사에 재고 자산에 가서 봤더니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겨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재고가 한 10억 정도가 남겨져 있고, 그러면 6월 달에 폐업할 때까지 그게 팔렸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안 팔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자기네들은 잔존제약 하나도 없다고 부가세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럼 국세청이 역으로 추징을 하겠죠.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소명해라 그래서 소명서가 와요. 요즘엔 소명서라는 게 정말 많이 와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관할지 세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가가치세과에서 야 니네 작년에 법인세 신고할 때 법인세과에 냈던 재무제표 봤더니 재고자산이 10억이나 있더라. 근데 지금 매출도 없는데 이거 뭐 했어? 라고 묻겠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여러분 단기간으로 쓰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회계 배울 때 장기적으로 사용한다. 근데 물리적인 실체가 있으면 유형이고 물리적인 실체가 없으면 유형이다. 이렇게 많이들 공부하셨죠. 자, 그러면 그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장기전으로 쓰면 그 장기간 동안 쓰는 부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에서도 그 기간에 대한 관리를 해요. 근데 회계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그 기간이 같진 않아요. 그래서 부가세에서는 따로 관리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면 너가 10년 동안은 최소한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과세 기간 몇 과세였죠? 1년에 2번. 그쵸? 그러면 10 곱하기 2하면 20과세 기간 사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과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우리는 5%씩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보는 게 부가세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건물도 갖고 있었다. 근데 구입한 지 6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4년이 남겨져 있죠. 그러면 처음 구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 받았던 금액 중에요. 6년치 빼고요. 남겨져 있는 4년치만큼 부가세를 토해내셔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게 폐업시 잔존제어예요. 거기서 실무자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은 용어에 대한 법 그리고 시가로 정리한다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 문제 못 내요, 여러분. 내가 시험 보는 회사 폐업시킬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기 문제는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론 문제로만 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내가 매입세 공제는 다 받았는데 창고에 재고로 있는 상태에서 폐업했다. 그러면 이 노트북은 누가 가질 것이다. 아니 회사에서 갖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개인 사업자 대표가 가져요. 그래서 사업자 본인이 갖는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출세액을 납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14번 건별로 입력하시고 공급가액은 시가로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은 폐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재고자산을 따로 없애는 것처럼 하진 않아요. 그냥 부가세 부분만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정리해 주시고요. 세금과 공가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세금과 공가 인정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금과 공가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폐업시 잔존제하고 관련된 부분 중에요. 해당되지 않는 거, 간조공급 아닌 거를 아니다라는 사례겠죠. 자, 첫 번째 부분은요. 사업의 종료 변경에 의해서 우리 변경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화. 얘는 사업자 등록증 반납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니까 업태 종목 자리에 하나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남겨주는 제어가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건 폐업시 잔존제어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 반영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자, 겸용사업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할 때 그 폐지 사업에 관련된 잔존 제한가 있다라면 뭐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변경하든 폐지하든.
자, 그리고 직매장을 폐지하고요.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했을 때 우리 직매장의 잔존재화 그거 다시 본사로 다 갖고 들어오겠죠, 여러분? 네. 왜냐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라겠잖아요, 여러분. 제가 판매 장소인 직매장은 지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점으로 다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주공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247페이지 가시면 우리 재화의 간주 공급 시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라는 게 있어요. 네, 미리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세금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회계 공부할 때 부가가치세 배웠을 때요. 영수증이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그럼 그 영수증 쪽에 가면 영수증, 세금 계산서 발급 교부 금지 또는 면제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얘가 항상 끼어 들어가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다만 무엇하는 거? 직매장에 반출하는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부분은 우리 무엇해야 된다?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재화의 간주 공급 요약표입니다. 요 부분들은 이제 막바지 공부할 때 암기하는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단 재화의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이 있고 개인적 공급이 있고 사업상 증여가 있고 폐업 시 잔존 재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가 공급은 다시 면세와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자동차와 직매장 반출이 있다. 그러면 요 네 가지 요건의 매입세 공제 여부는 여러분 당초의 매입세 공제 여부겠죠? 모두 다 무슨 전제를 베이스에 놓고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간주 공급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은 뭐로 갈 거냐? 자, 우리 누구를 빼고는 직매장 반출을 빼고는 모두 다 시가입니다. 직매장 반출만 무엇이다? 원가입니다. 자, 공급 시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용어를 딴 거로 놓고 올바른 거 찾으라고 할 때 이 글씨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공급 시기를 봤을 때요. 면세 사업과 과세 대상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부분은 사용 소비하는 때예요. 자가 공급에서. 그런데 직매장 반출은요. 사용 소비가 아니라 반출하는 때예요. 반출. 그러니까 직매장 반출의 공급 시기를 사용 소비 이렇게 하면 잘못된 오답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 공급도 사용 소비입니다. 근데 사업상 증여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과거에 공부할 때 사용 소비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그 부분들이 규정을 다 정리시켰어요. 국가가. 네, 그래서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용어를 정리시켜줬어요. 그래서 사업상 증여는 사용 소비란 표현 안 쓰고요. 사업상 증여잖아요. 그래서 이 증여 글씨를 그대로 가져갈 거라서 증여하는 때예요. 자, 폐업 시 잔존제한은 폐업해야 잔존제한 체크할 거죠. 그래서 폐업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 기억해 주시고 자,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매장 반출은 발급을 한다. 그래야 간주 공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급을 세 개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과세 거래를 세 개로 얘기했죠. 그래서 공급은 두 개, 하나는 사오는 거. 자, 그러면 그 공급 중에 재화 공급이 있는데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란 표현인 거예요. 아, 그럼 이 부분은 실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들어가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담보 제공이에요. 담보 제공. 자, 담보 제공이라고 하는 건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건물을 지금 현재 담보로 은행에 제공하고 대출받았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은행은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이겠죠. 그럼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그 빌려줄 때 여러분 이 담보로 제공한 건물에 뭘 설정할까요? 우리 저당권을 설정한다. 근저당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저당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해서 이 건물의 주인이 은행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여전히 건물의 주인은 누구이다? 기업이에요. 채무자이고요. 그리고 은행은 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채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고 무엇을 할 것이다? 경매를 붙여버리죠. 네, 그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 제공만으로는 무엇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라고 하는 부분. 자,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딴 사람한테 아예 통째로 넘기는 거예요. 이게 포괄이란 표현이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포괄이라는 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가면 업태 종목이 있겠죠, 여러분? 그 업태 종목의 성격으로 갖고 있는 걸 통째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하지 말아라. 아,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요? 사고 파는 건데. 자, 왜 그러냐면 양도자가 매출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양도자가 매출자의 입장이고 여러분 양수자가 매입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양도자가 5억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양도자가 지금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를 양수자한테 했어요. 그랬을 때 양도자가 양수자한테 넘길 때 공급가액은 5억이고 부가가치세는 5천이라는 가정을 세우면 그러면 5억이라는 부분에 5천만 원이 지금 양도자는 매출세액으로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양수자는 매입세액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양도자는 매출세액으로 5천만 원을 납부할 거고요. 양수자는 5천만 원 주고 샀으니까 부가세만 얘기할게요. 부가가치도 5천만 원을 내가 부담했으니까 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아서 환급세액이 나올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납부하고 한 사람은 환급해요. 그럼 이 두 가지 정리해보면 사실 부가가치 창출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세금을 내고 한 사람은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보면 무슨 상황이에요? 징수세액이 있다 없다? 없어요. 둘 다 자금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이 돼요. 그래서 포괄적 양수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세거래를 안 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주는 부분. 여러분 이게 일부분만 넘어갈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업권이 과세거래가 되는 거예요. 영업권. 여러분 영업권이 제가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영업권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권의 거래는 과세거래가 될 수 있어요. 이 영업권을 넘겨줬다고 해서 전부 다 넘겨준 게 아니에요. 포괄적 양수도를 다 보진 않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조세 물납입니다. 자, 조세 물납이라는 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 다른 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속이나 증여는 지금 누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증여를 해줬다. 근데 내가 현금이 있어야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를 내잖아요. 근데 그걸 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원래 여러분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입니다. 금전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내가 금전을 못 내니까 무엇하겠다? 아이고 물납하겠다. 현납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으로 납부하겠다. 그럼 세금에 대한 충당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걸 조세 물납이라고 합니다. 자, 공매나 강제, 경매에 대한 재화의 양도. 자, 그래서 공매라는 건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우리 무슨 법은요? 여러분 지방세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었죠. 네, 그런 법에 의해서 공매가 이루어지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우리 강제, 경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다라면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무엇하겠다?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온 부분. 자, 하치장 반출. 그럼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이 될 수가 없죠. 하치장은 일종의 창고처럼 보관하는 장소처럼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불이 났다 또는 도둑이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다 이런 부분. 그래서 화재나 도난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화가 무엇되었다? 소실되었다. 근데 이런 거 세법에서는 또 망실이라고 해요, 여러분. 소실, 망실. 네, 그런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이 노란색 글씨로 내면 아주 간단하게 낼 때고요. 길게 내고 싶으면 이 뒤에 있는 글씨로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장 넘기면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요거 같이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거 왜 푸냐면 회계 1급에서는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문제랑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에서 답 찾는 정도의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시험 기준에서. 그런데 세무에 들어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수기 작성 문제를 냅니다. 제가 말하는 수기라는 건 손으로 쓸 수는 없겠죠. 우리가 전산 시험이니까 전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직접 입력하는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작성하세요라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같이 포함해서 내요. 그래서 항상 기억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제부분 보시면 재고자산 타계정 대체명세이다. 아, 이 얘기 무슨 얘기가 될까요, 여러분? 아,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으로 산 거다? 판매나 생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타계정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된다? 아, 나 다른 용도로 쓸게요. 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쓴 명세가 이런 겁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럼 그 거래 사례 중 무엇에 해당되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의 여부를 해당 여부에 OX를 표시하래요. 그래서 해당이 되면 여이면 동그라미, 해당되지 않으면 X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간주 공급 얘기할 때 기본 전제는 무엇이다? 항상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무엇하였다? 받은 적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가정 줬어요. 그럼 수선비부터 볼게요, 여러분. 사실상 개정 과목 때문에 벌써 다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수선비는 수선 목적으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량품 교환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불량품 교환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나 AS 목적으로 썼어요.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네, X가 됩니다. 그리고 타계정 대체할 때는 항상 뭐로 회계 처리해라? 원가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원가는 회계 처리하는 금액, 요 회계 처리 금액인데요. 어느 변에 대변했을 때 우리 재고자산 없어지는 금액은 다 원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시가를 주어진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구요? 과세표준의 금액은 뭐로 갈 거냐라는 것 때문에 드렸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자, 두 번째 접대비입니다. 자, 매출처. 그럼 우리 특정거래처이네요. 매출처에 사은품으로 제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접대비라고 써있고 매출처한테 사은품으로 줬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된다? 간주 공급에 있는 사업상 무엇이 될 것이다? 증여가 됩니다. 자, 그럼 사업상 증여니까 간주 공급에 해당 여부는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과세표준은 누구로 간다? 210만 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비품.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했대요. 그래서 회사 업무용 비품으로 제공했다. 이런 외부에서 비품을 구입하면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받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걸 가져다가 비품으로 쓰든 재고자가 갖고 있었던 걸 외부에서 비품으로 쓰겠다고 사오든 우리 공제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가 공급에 아예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간주 공급에 들어가지 않고요. 다만 타계정 대체를 누구로? 우리 원가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입니다. 자, 이재민 구호금품으로 우리 한국방송공사에 무엇하였다? 기탁하였다, 맡겼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자, 기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조심할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사람 기부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두 가지 구분을 해야 돼요. 아, 나는 구입해서 무엇하겠다? 구입해서 지급했다. 구입 후 지급. 그럼 제가 구입 후 지급이라는 건 아예 구입할 때부터 기부 목적이었어요. 기부 목적으로 구입해서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의 경우는 우리 원래 재고 자산이 있었는데요. 재고 자산을 무엇하였다? 기부하였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재고 자산 기부한 거죠. 우리 분명히 재고 자산 단서 달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걸 이재민 구호금품으로 우리는 기부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요. 뭐가 될 것이다. 간주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간주 공급 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무슨 부분? 우리 기부를 많이 하라고 국가가 장려해요. 네. 그래서 그 국가가 기부 장려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주 공부를 안 봐주는 부분이에요. 이해됐을까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구입할 때 목적이 뭐였다고요? 기부 목적. 자, 이거는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재밌죠? 이런 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당초에 살 때부터 나 임금 대액에 컴퓨터를 산학협력 조건이 있어서 내 컴퓨터 500대 구입해서 기증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학교에서 기부한 서류 받아와서 기부금 처리는 할 수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컴퓨터를 구입한 부분이 기부 목적으로 산 거기 때문에 사업상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부금은요.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도 비용을 인정하는 건 기부 정책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기부금으로 인정은, 비용 인정은 되지만 매입세 공제는 못 받아요. 당초부터 싸우는 건 그거 조금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 나왔길래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간주 공급은 아니다. 자, 차량 유지비, 화물자동차 수선했었어요, 여러분. 화물자동차는 무슨 목적이다? 운반용. 그럼 매출하고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주 공급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됐을까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 전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여기다 표시한 게 있어서 여러분, 누르면 이게 나올 거예요. 이건 잠깐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여러분. 자, 광고 선전비. 자, 광고 선전비 봤더니요. 상품 진열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한테 반출했대요. 여러분, 상품을 진열하겠다는 얘기는 샘플 제공하겠다는 얘기. 제가 아까 휴대폰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타 사업장 반출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뭐로 보진 않을 것이다. 간주 공급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열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업장 반출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매장에 비치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간주 공급은 아니다. 자, 접대비. 특정 거래처한테 무엇하였다? 무상 제공했대요. 자, 특정 거래처 무상 제공 돈 안 받았어요, 여러분. 네, 이런 걸 사업상 증여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뭐로 가자? 과세 표준은 시가로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광고 선전비입니다. 자, 광고 선전비 내용을 들어가서 봤더니요. 제품 홍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한테, 그럼 제품 홍보예요. 자, 제품 홍보 목적이면 우리가 다른 데 홍보로 내놓는, 우리 왜 TV라든지 신문, 뭐 인터넷 이런 데 보시면 광고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도 많이 보죠. 그럼 유튜브에도 광고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그게 회사 홍보이든 제품 홍보이든 다 붙는 거잖아요. 매입세 공제 못 받을까요? 다 받아요. 광고비로 지불하고요. 매입세 공제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정 목적으로 무상으로 배포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선정비 처리하시고 간주 공급에 안 들어가는 거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비. 자, 여기 개발비는요. 개발비로 들어오든 연구비로 들어오든 경상개발비로 들어오든 어떤 거로 들어오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연구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재고 자산을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복리 후생비, 창립 기념품으로 임직원에게 증정을 했다라고 했어요. 아, 그럼 복리후생 쪽으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생겼다고 했어요? 우리 그 임직원한테 증정하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생겼다고 했었어요. 그게 무슨 부분이냐면 종업원한테 주었을 때 이거를 들고 가면 문제가 된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복리후생적으로 쓰는 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맞지만 이걸 회사에서 쓰지 않고 그 기념품을 임직원한테 주면 임직원이 그걸 들고 집에 갈 거라는 거죠. 회사에서 사용 소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창립기념품으로 임직원한테 증정했다는 부분은 우리 간주 공급에 무엇에 속한다? 개인적 공급에 속해요, 여러분. 개인적 공급. 그리고 과세 표준의 금액은 시가인 170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차량 유지비 비영업용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CC라든지 인승 얘기 안 나오면 그냥 비영업용 글씨가 있는지만 확인하셔라.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수선하는 목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재고자산 사용하였다. 당연히 자가 공급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시가 금액 210만 원 과세 표준이 될 것이고 간주 공급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뭐로 넘어가자?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재 페이지 보시면 용역 공급의 페이지 내용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쵸? 왜 많지 않냐면 재화가 훨씬 더 거래가 많아요. 그래서 많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용역 공급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용역은요, 일종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 서비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죠? 세무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무사나 회계사가 하는 건 세무 서비스예요. 네. 그러면 그런 서비스의 용어가 붙어 있는 게 대부분 무슨 부분이다? 우리가 노동의 제공처럼 쓰는 거. 역무를 제공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의 공급이라는 건 우리 재화의 공급처럼 똑같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재화라든지 시설물 또는 권리를 무엇하는 거
사용하게 하는 걸 우리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한다. 재화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한다? 여러분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임대업이 뭐로 들어온다? 임대업이 용역 공급이에요. 대부분 재화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용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리사가 제공하는 건 요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요리사가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갖다 줘도 요리사가 실력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요리사의 실력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음식점도 뭐로 들어간다? 음식점도 용역 공급에 들어가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대부분 음식점은 음식이라는 걸 생각을 해요. 요리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음식이니까 재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다음 중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때 이런 애들이 등장이 돼요. 네, 많이들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 자, 그리고 팁박스의 내용에 보시면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우리 이제 용역 범위 밑에 있는 팁박스. 자,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유의사항이에요. 자,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에 들어갑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1번과 2번에 있는 부분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부동산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하고 있거나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서 부동산을 무엇하는 거? 판매하는 사업은 당연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게 맞다. 이 사람들이 발품 팔아서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뭐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재화를 갖고 있다 파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상 목적으로 우리 무슨 부분? 하나의 과세 기간 중에 우리 무엇 하셔야 된다? 한 번 이상 부동산을 무엇하고 사고 2번 이상 판매를 하는 사업에 대한 것만 이렇게 봐줘요. 제가 아까 불법하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해도 부가가치세가 사실상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주택을 다 면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부가세가 있는데 그걸 공제받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서 구입했던 거 매입세 공제받고 폐업하겠어. 안 된다고요. 이호 규제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그거 바로 잡아냅니다. 그래서 불법 아예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규제가 또 있고요. 자, 용역 범위에 들어가시면 이 부분도 여러분 누구랑 똑같을까요? 재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재화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건설업, 숙박이나 음식, 그래서 숙박과 음식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숙박도 그래요. 우리 놀러 가실 때 이 숙박과 관련돼서 뭐 호텔을 잡든 모텔을 잡든 뭔가 잡겠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를 사용하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숙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수업 당연히 들어가겠죠. 방송, 통신과 정보 서비스도 있고요. 금융과 보험업도 있어요. 뭐 금융보험업은 크게 의심 안 하죠. 네. 그리고 부동산업과 임대업, 제가 아까 임대업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푸실 때 조심하실 게 숙박, 음식, 건설, 그리고 부동산업과 임대라는 거 조심하세요. 그거를 제일 많이 건드렸던 거로 기억합니다. 자, 이 노란색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임대는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빌려주는 임대업에 들어오지 않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전답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네, 그래서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 목작, 용지, 임야, 염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여러분 제가 끊었어요. 여기까지만 있었던 게 세법이 개정돼서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이 공익사업이 들어왔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과거부터 갖고 있었던 건 아니 논을 빌려주고 누가 농사를 짓고 있다. 내가 밭을 빌려줬더니 거기서 밭에서 뭔가를 심어서 키우고 있다. 내가 과수원을 빌려줬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업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로 보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임대로 줬으니까 여러분 저는 돈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과세에 대한 부분을 끌어들이지 않아요. 이거는 빼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 빼주라는 거. 그리고 공익사업과 관련돼서 공익자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여러분 공익사업과 관련돼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그와 관련된 대여 사업에 대한 것도 이 부동산업과 임대업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과세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난 부분. 우리 뭐 지상권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왜 건물 사시거나 할 때 조심하시라는 얘기가 뭐예요? 땅 주인과 건물주가 같은 집 오라고 그러죠. 근데 지상권의 의미가 나올 땐 땅 주인하고 건물주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A인데 그 건물을 B가 올리고요. 그게 당연히 A가 인정을 했을 거예요.
네,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지상권 등록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지상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20년 정도거든요. 근데 20년이 다 된 건물을 내가 샀다? 근데 제가 2년 뒤에 땅 주인이 너 나가. 무슨 소리야, 내가 건물 샀는데. 땅 주인하고 건물주가 달랐던 거죠. 그러면 이 지상권 만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서 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항상 그런 거 살 때 확인하라는 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노란 부분은 아예 안 들어갑니다. 뭐 그리고 사업이라든지 공공행정이라든지 뭐 교육 서비스, 보건 사회복지에 대한 거 등등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6번까지 나온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이쪽은 꼭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안 나오는 건 제가 크게 강조 안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공급의 범위라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 공급의 범위는 용역 공급의 범위겠죠, 여러분? 그러면 실질 공급과 무슨 공급으로 나누자? 간주 공급으로 나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질 공급이라고 하는 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재화 공급처럼 계약서 당연히 썼겠죠. 법률이 원인이 돼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영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동을 제공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공하거나 또는 재화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돼 있는 부분들, 그런 게 실질 공급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거 당연히 대가 받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용역의 공급 사례 부분에 가시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러분, 건설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도 우리는 무조건 뭐로 들어간다? 용역이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주인은 입주자가 주인입니다.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주인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여러분 시행사, 시공사 따로 있는 거 아시죠? 네, 시행사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모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공사가 올리는 거고. 네, 조금씩 다르게 가죠. 부도 때문에 해놨는데 글쎄요,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줬다. 여러분 앞에서 저희 무슨 부분, 가공이라는 거 조심하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될 수도 있고 용역 공급이 될 수도 있다. 주요 자재를 내가 부담한 적이 있다. 그러면 재화 공급. 근데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면 용역 공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의 매출이 일어난다. 용역 공급에 해당되는 그러면 대부분 용역 매출 계정 과목을 많이 쓴다. 그리고 사가는 사람, 돈을 주는 사람,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외주 가공비 용어를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산업상이라든지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우리 지식이나 경험이나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요. 용역의 공급 사례로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하는 것도 일종의 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란 표현도 쓰잖아요. 자, 간주 공급이에요. 자, 간주 공급은 일단 아니한다부터 기억합니다. 자, 아니한다부터 기억한다는 얘기는 자, 간주 공급의 용역과 관련된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 무상 공급, 근로 제공과 관련된 부분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금액 산출이 안 돼요. 얼마라는 걸 측정을 해야 공급가액이 나오는데 그 공급가액 산출이 안 되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시냐면 지금 현재 근로를 제공한다는 건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 제공을 볼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자가 공급. 지금 영업 일부가 너무너무 바빠요. 성수기여서. 근데 영업 2부는 지역이 달라서 비수기래요. 그래서 영업 2부 직원들이 몇 명 착출돼서 영업 1부를 도와줬다. 여러분, 우리 같은 회사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의 사업을 위해서 금액 산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따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상 공급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면 제가 거래처를 갔어요. 제일 난처할 때가 그런 거죠. 아니 왜 하필이면 그때 택배차가 도착하고 무슨 물건을 그렇게 많이 내리는지. 그러면 제가 가서 이 거래처에 방문한 건데 이 물건 내리고 있을 때 여러분 옆에 멀뚱하니 서 있기가 참 그렇죠. 그럼 제가 무엇해요? 물건 열심히 날라주죠. 특히 영업부 직원들이 그런 거 많이들 하세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교롭게 만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서 그것 때문에 한 2시간을 정말로 직원처럼 일을 했다. 그럼 대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무상 공급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은 어떻게 얘기냐면 용역의 공급은 간주 공급이 없다라고 보는 게 원칙으로 가요. 그런데 다만자가 있죠.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 특수관계인은 여러분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세법에 가면 특수관계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수관계인은요, 우리 대표자가 있는데 대표자의 측근들은 100% 특수관계자가 되고요. 여러분도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어요. 종업원도, 그리고 종업원의 가족들도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라면 이건 용역의 공고를 보겠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어머니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대요. 5층짜리 건물. 자, 주택은 없어요, 여러분. 다 상가 형태입니다. 자, 그럼 이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한 2개 층은 임대를 놓고 있고 하나는 내가 쓰고 있고 근데 아들이 사업을 한대요. 그런데 지역을 거기서 같이 하겠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현재 비어있는 공간에 공실에 아들의 사업장을 차려준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아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겠죠. 그리고 건물주는 지금 현재 엄마이든 아니면 회사이든 뭐 어찌됐든 건물주가 있겠죠. 근데 그 건물주가 엄마였잖아요. 네, 또는 엄마가 운영하는 회사. 자, 그러면 그 회사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썼겠죠. 근데 여러분 아들한테 뭘 안 받아요? 임대료를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국가가 이거 보니까 그런 데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이 특수관계인의 규정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에게 임대용역 무상 제공 또는 우리는 무상이란 표현만 쓰지만 여러분 저가라는 부분의 표현도 따라다녀요. 네, 그래서 저리하게 주는 것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런 부분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부가가치세 징수하겠다예요. 10% 징수해서 다 받아들이겠다. 그 니네 관계 다 보겠어. 라는 부분 때문에 들어온 조항입니다. 그게 지금 용역과 관련된 간주 공급입니다. 요 노란색 부분 계속 강조했던 건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여러분. 자, 이번 강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